우선 정식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원 아파트 2동 220호 소유자 박정수입니다. 저는 오늘 범천 1-2 정비구역 해제 반대를 위한 주민 설명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고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척 긴장되고 부담되지만 우리 주민 모두의 안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명회는 주민 여러분께서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개발 사업이 주민 모두에게 가져다줄 실익을 명확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참석하여 주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역 재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재개발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순서는 먼저 추진위원회 현황 및 주민의 역할을 설명드리고 정비구역 해제의 위험성과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천 1-2구역 추진위원회와 정식 계약된 설계사와 현재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서 진구 중인 신탁사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범천 1-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 송명선 부위원장께서 위원회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선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 같이, 예, 두 개 같이. 같이 하시면 돼, 두 개. 들고 같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천 1-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회장이자 직무대행자 송명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 중요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설명회는 주민 여러분께서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시고 자체적으로 개최하신 자리지만은 저 역시 재개발 사업의 대표자로서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 추진위원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박모 씨가 지난 10월 7일 제20차 추진위원회에서 해임이 되었고 현재 추진위원회는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저희가 현재 재개발 동의서는 약 한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약 한 5%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지금 여러분의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신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버리고 신탁 방식을 다시 검토한 후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구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 중부대행자 송명선 부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 반대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주최한 일몰대책 주민 모임의 토지 등 소유자 박상엽 소유자님께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엽 소유자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민들 앉아 계신 것 좀 보이게 좀 해주세요. 가끔 가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 반대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대원 아파트 1동 711호 거주 중인 토지등 소유자 박상혁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비구역 해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한 사람의 정비구역 해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노후된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문제들을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며 우리 구역의 재개발 사업성 측면에서 지금이 최적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이곳은 더욱 방치될 것이고 우리의 주거 환경은 더욱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우리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겹게 이 과정을 이어왔고 이제는 끝까지 함께 우리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설명회를 주최하신 일몰대책 주민모임의 박상엽 소유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와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진들은 우리 대원 아파트의 노후된 것들의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낡은 하수도와 분리감 벽 등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며 이는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지반이 약해지면 건물의 균열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겉에서 보이는 모습도 위험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위험들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재개발 사업이 언제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 막연함 때문에
낙후된 환경에서 더 큰 위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제를 막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산지 건축 사무소에서 저희 추진위원회와 정식으로 계약된 산지 건축사 사무소에서 정비구역 해제와 재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600%로 조정됩니다. 이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범천 1-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정식으로 계약된 산지 설계 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계건축의 윤하는 전무입니다. 제가 이 범천 1-2구역 재개발 구역과 인연을 맺은 지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현장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짧은 기간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범천 1-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이신 손wen선님으로부터 우리 정비구역 해제가 되고 2020에 따라서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2030을 따라갔을 때 주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과 손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그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섭 이사가 설명을 드리고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지건축의 김동섭 이사라고 합니다. 이번 범천 1-2 재개발 관련하여 건축부터 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10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으로부터 시작하여 2019년, 2020년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련하여 심의를 다 받았었고 2020년 6월 17일부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치도입니다. 보시면 저희 서측으로 부산 지하철 1호선이 있고 동측으로는 동천 및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측으로는 성서초등학교가 있으며 북동측으로는 이제 홈플러스와 학년산 터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축 개요입니다. 저희는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역계 면적은 13,427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4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879.29%, 세대수는 아파트 746세대와 오피스텔 144호로 구성되어 890세대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배치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6호 조합으로 총 3개 동이
101동, 102동, 10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2호 및 오피스텔 원룸형 4개호로 한 개 동이 구성되어 총 4개 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광장에는 오픈 스페이스를 좀 넓게 둬서 이제 주민들이 지상 4층에서 이제 조경하고 그다음에 중앙 광장을 즐길 수 있으시며 그다음에 저희 오른쪽 편으로 공공공지 10m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지상 1층 평면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 출입구, 그 다음에 오피스텔 출입구가 각각 출입구가 분리 계획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오피스텔 및 근생, 그 다음 차량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서측으로 아파트 차량 출입구 계획을 하여 동선을 좀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이제 지상 3층까지 판매 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주차로는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 주차를 할 수 있고 아파트 입주민은 이제 지하 5개층으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저희가 총 지상 4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130m 이하로 조건부 의결 받아 저희가 129.4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하여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는 부산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으로 계획되어져 있으며 용적률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기준 용적률은 900%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생활 중심 도심지로 기준 용적률 900%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제공으로 인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 총 계획 용적률은 이제 허용 용적률은 1000%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 및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높이 심의를 통하다 보니 이제 계획 용적률은 880% 이하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비구역 해제 후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저희가 지금 이제는 2024년이다 보니까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에서는 기준 용적률이 저희가 지금 9대1 비율로 주택연면적 9대1 비율로 600%부터 시작을 하며 그 다음에 기타 용적률 인센티브 가변형 구조 및 건폐율 축소로 인하여 기준 용적률은 630%대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도 저희가 143.7%를 하고 있으나 저희가 최대 기준 용적률에서 10% 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3.3%, 그 다음에 추가 인센티브로 지역 경제 활성화 5%, 지속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동주택으로 5%, 그 다음에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까지 하여야 6%. 그래서 총 합계 저희가 710% 정도의 용적률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710%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건축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였던 상지설계사무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질의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까 지하 5층이라 하셨는데 지하 5층으로 주차가 원활하게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125 지하 5층 주차장이 있고요. 아파트는 지하로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하고 근생은 지상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를 분리해서 주차가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아까 들었고요. 네. 지하 5층으로만 해서 좀
그 주차가 워낙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간에 네. 또 용도 변경해서 또 녹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주차 비율은 부산시에서 정해놓은 조례에 맞추어서 그 주차 대수를 정해놨는데 주차 대수를 더 희망을 하신다면 지하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면은 분양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은 공사비로 들어가는 연면적은 증가합니다. 연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가구당 주차는 120%. 네, 120%. 감사합니다. 네, 이동 1213호 그 소유자 임가람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건축의 그 사무소에서 용적률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이전에 심의받았을 때는 용적률 880%로 해서 그다음에 최고 높이 130m 미만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올해 뉴스에 보면 그리고 이제 해임됐던 전 추진위원장이 있는 그린랜드 방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이 이제 정비구역이 만약에 해지되고 나면 오히려 가로구역 서면이나 남포동 일대는 최대 고도 높이가 130에서 180으로 올리는 그런 완화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이제 용적률이 가면 기존 880%보다 오히려 일몰 해제되고 나서 더 많이 받아 사업성에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2030 도시계획에는 분명히 최대 인센티브를 받아도 713% 정도인데 그런데 가로구역 높이가 완화가 되면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들이 방금 설명을 드렸던 2030으로 봤을 때 713%를 용적률을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받은 그 주거 비율에 맞추었을 때 그 713%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지금 1000%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1000%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주거 비율이 약 86% 정도가 주거고 비주거가 14% 정도 되는데 1000%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건 일반 산업 지역에서 적용하는 용도 용적제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은 1000%는 넘길 수가 있지만은 아파트 세대수는 줄고 오피스텔이나 판매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역전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그 오피스텔이나 판매 시설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요거는 주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 비율이 86%를 했을 때 받았던 용적률이 880%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0%로 상향을 하려면 이제 아파트에 사는 비율, 주거 비율이 줄어들어야지 상가랑 이런 주거 비율이 상가가 늘고 오피스텔 늘고 주거 비율이 줄어들어야 1000%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주거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높이가 올라가는 것뿐이지 오히려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업장을 겪어보면은 일반 산업 지역에서는 가능하면은 아파트 비율을 높이고 비주거 판매 시설이나 오피스텔은 그 비율을 줄여달라고 그럽니다.
미분양이 발생이 되면은 그 미분양분이 오롯이 주민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민 여러분들의 그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비주거 부분이 늘어나면은 분양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 선택하기도 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711호 박상엽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비구역 해제 후 지금 돌아다니는 말로 들리는 소리가 지주택과 가로주택 또는 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리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이 사업보다 수익성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먼저 그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필수 조건입니다. 가로구역 면적이 13,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구역에서 가능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사구역은 13,000이 넘어갑니다. 일단은 조건이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로구역 사업 면적은 10,000제곱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 면적은.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가로주택 사업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이 부분은 뭐 제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답변들이 쫙 나올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이다.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을 권하지 않는다. 그런 그 내용들이 먼저 뜰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도 주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조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은 75%인데 비율이 5%가 더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시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시는 분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들 말을 사실 잘 안 믿습니다. 그래갖고 그 어떤 말이 문제가 됐냐면은 저희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해갖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느냐?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도 한 2, 3년 정도 부산 우리 아파트의 주민들한테 주민의 이 지지를 한 60% 정도 받으면은 그 지지 받은 거를 구청에다가 내게 되면은 아파트 재정비 사업이 저한테 승인이 된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믿고 또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지금 제가 알아보는 상식으로는 부산시에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한 우리 구역이 한 125개 정도가 있는데 그 1년에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 사업을 승인해 주는 데가 1년에 제 생각에 한 서너 군데밖에 이렇게 승인을 못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125개 현장이 남아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걸려야 지금 신청을 넣은 구역은 거기에 다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이게 해지가 되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저는 했는데 제 얘기 이렇게 얘기하기 이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여기에 전문가이신 우리 상기설계의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10년이란 기간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지금도 정비구역 지정을 못 받고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저희들이 한 10몇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직무대행자께서 말씀하셨던 60%는 우리 이 사업구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르면 6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부터 이제 검토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사전 타당성 검토해서 승인 나는 데까지 심의를 거쳐서 승인 나는 데까지 지금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가 가결이 되었다,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데 앞에 걸림돌이 없이 갔을 때 또 한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도 한 30개월, 3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은 주민들의 반대가 없고 모두가 다 일심단결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가 생기고 이런 경우 그런 사업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정비구역 4타 통과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4타 통과도 못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까요? 네, 설계사무소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 쪽에서도 카카오톡에서 주민 모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지금 주민 모임 단톡방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런 글들이 10월 12일에 내용이 떴었습니다. 용적률을 1000% 이상 사업성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계사무소에서 1000%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을 현혹하고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이제 거짓으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진짜 사실이 있나 이제 설득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우리 주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역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유는 주민 갈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주민 갈등은 서로의 이권과 그리고 오해,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서명 연의서 등의 위조를 범하면서까지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였기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 대다수가 조합 설립 반대 의사 통보서를 제출하여 8월 6일 정비구역 해제 기한 내 조합 설립이 불가했던 이유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조합 방식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막고 재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신탁 방식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탁 동의선의 70%를 진구하여 5%만 진구하면 재개발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궁화 신탁에서 우리 구역의 현 상황과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 그리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허위 정보 관련 질의응답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궁화 신탁의 이인규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무궁화 신탁의 이인규 팀장입니다. 아니, 이렇게 얼굴이 페이크하게 잡힐 줄 알았으면 좀 살을 빼고 왔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그래도 참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주민들께서 일심 단계를 하셔가지고 정비구역 해제를 좀 막아보자. 그리고 우리 재산을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는 게 좀 그래도 조금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혹여 신탁 방식, 무궁화 신탁을 못 믿겠다. 니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일단은 정비구역 해제를 막으려면 신탁 방식으로 간 이후에 그 이후에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신탁사를 해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우선은 정비구역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무궁화 신탁을 선정해야 된다.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방법밖에 현재는 그렇게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유일한 우리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존에처럼 신탁 방식이 뭐 어떻고 장점이 어떻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과연 우리 구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앞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에 주요 사항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뭔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 과연 뭔가, 지금 앞에 상지 설계 사무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정비구역이 지금 해지되고 정비구역을 재지정받게 되면 용적률이
300%가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기준 용적률 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300%가 하락이 확정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준 용적률이라는 건 용적률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인데 기준점 자체가 300%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 좀만 찾아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내 집을 조금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많이 지음에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 숫자라고 보는 게 용적률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단 10%, 5%라도 더 받으려고 혈안을 하는 게 바로 이 용적률입니다. 근데 용적률이 무려 300%가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그래서 300%를 지키는 방법, 그거는 정비구역 해제를 막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상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정된 아니라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상지에 설명하신 것처럼 용적률을 1000%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도 가능하고요. 현재도 가능한 거는 저희가 아파트가 지금 760세대인가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한 500세대, 400세대로 줄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1층부터 6층까지 상가를 짓거나 오피스를 지으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지방에 있는데 뭐 상가나 오피스텔 누가 들어오나요? 사실 부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 소멸시로 그 지정된 건 아시죠? 원래 500만까지 갔던 인구가 현재 320만이고요. 320만이라는 얘기는 찾아보니까 인천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인천이 따라잡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산에 대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YK스트인가 거기도 좀 있으면 당진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사실 정비국이 해제된다, 용적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상가를 많이 늘려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설계적인 부분은 상계에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과연 그럼 용적률 300%가 줄어들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주머니에서 얼마나 더 나갈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신탁 방식 일몰되기 전에 간다고 하면 기준 용적률 900%일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몰할 때 그리고 재지정 받을 때 용적률이 600%, 300%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이 300% 줄어들게 되면 연면적이 한 14,000평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14,000평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 이 890세대,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890세대에서 한 650세대까지 떨어집니다. 물론 확정된 게 아니고 단순 계산한 거지만 그렇게 되면 239세대가 나가갑니다. 우리가 한 채당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걸 239세대가 날라간다. 그만 2,300억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례율이 현재 115%, 굉장히 준수한 사업장인데 65% 떨어지고 사실 65%가 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평균 분담금이 그 개인당 2억 5천 정도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산정을 했고요. 만약에 일몰 이후에 정비구역 재지정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 분담금이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래 2억 5천만 내면 될 걸 시간도 10년 이상 늦어지고 분담금을 3억 이상 2배 이상 내야 된다. 이거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일몰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구역 내에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뭘로 막혀 있냐? 우리 여태까지 2년 3년 동안 잘 우리 한솥밥 먹고 했으니까 저쪽에서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쟤네들 다 빨갱이고 나쁜 놈들이야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믿지 마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숫자라서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저희가 거짓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래도 좀 더 참고 구역 해제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화해한 다음에 조금 한 1, 2년 참다가 구역 재지정 받아서 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녹록하진 않고요. 저희가 모든 미래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사례를 보면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잠시만요. 여기 부산의 동래구에 있는 수안 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새 동네 아파트인데 여기가 구역이 해제됐는데 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여기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겠죠. 구역을 다시 지정받아서 빨리 진행하려고 했으나 구역 지정 받는 데까지 10년이 소요됐습니다. 10년. 왜 10년이 소요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지에서 기술적으로는 36개월이면 정말 1심으로 다 같이 단결해서 가면 36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정부구역을 하려고 하는 데가 100개가 넘고 그리고 인구가 부산시에서 계속 줄고 있는데 무턱대고 이 아파트를 계속 지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 주택이 한 5,600세대 정도 되고요. 현재 미분양 부산시에 5,600세대 되는데 이게 전국에서 4등입니다. 4등. 경기도,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어디 하나 있고 그다음에 4등이 부산인데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정비구역을 재지정해 줄 리가 없죠. 아니 미분양도 해소가 안 되고 인구가 계속 주는데 정비구역을 재지정할 리가 없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정비구역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현재. 재지정 받으려면 이렇게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어떻게든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를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장 해지된 이 범천 1-2구역은 정비구역 재지정을 빨리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안 2구역도 해지된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받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게 범천 1-2구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노후되고 낙후되고 다 좋은데요. 정비구역이 있으면 새집 지어진다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아무리 구축이 되어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특이하죠. 아니 낡아 빠지고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새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아무리 구축이 되어도 이 재건축, 재개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수안 2구역입니다. 여기가 새 동네 아파트 32평을 예를 들면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한 3억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계속 연장이 돼서 되나보다 해서 5억까지 올랐고 21년도에는 7억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실거래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24년 10월 지금 현재 구역 해제된 이후에 지금 얼마냐?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7억까지 갔던 게 3억 2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희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실거래가라서 무려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낡고 쓰러지기 직전인데 새집 받을 희망도 없는 아파트는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간에 좀 가격 오르면 팔고 나가서 좀 좋은 데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사업이 일단 추진돼야 됩니다. 사업이 추진돼야지 내가 빨리 팔고 나가더라도 이게 되는데 지금 이 수안 2구역처럼 해지된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계속 안 좋아지고 낡은 수도에서 물도 안 나오고 녹물 나오고 벽에 균열이 가는데 굳이 그 아파트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대원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제가 실거래가를 한번 봤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여기가 대원 아파트 31평이 한 3억 2천 정도 했더라고요. 실거래가 하나 조사해보니까. 그 다음에 2020년에는 6억 6천까지 갔고요. 제일 높이 같은 게 6억 9천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달에는 조금 빠져서 4억 4천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구역 지정은 돼 있는데 여기는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게 자명하다. 여기는 굳이 사업이 안 갈 게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샀다가 높은 가격에 샀다가 구역이 해제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2천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24년 8월 7일 현재 매물이 한 20, 30개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봤는데 20, 30개 정도 있는데 현재 실거래되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사실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거래될 이유가 없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로 여기 이 금융단지 앞에 내가 직장이 있어서 잠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시는 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해제대가 확정된 이후에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원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질까? 사실은 저는 확실히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균열이 가고 계속 비가 오고 하는데 과연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을까? 돈을 내고 높은 가격으로 살 사람이 있을까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다툼이 없고 좋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 내가 손해 본다. 보신 것처럼 2억이 순식간에 날아간다. 안 보이는 거니까 사실 아예 안 보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당장 안 나가니까 몰라 하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1억, 2억이 그냥 순식간에 앞으로 더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요즘에 기사 많이 보시면 뭐 시공사 공사비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시공사 공사비를 저희가 보니까 4개년 평균에서 매년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400이면 1년 지나면 440, 또 1년 지나면 480, 또 1년 지나면 520. 근데 현재 저희 봤을 때 공사비가 계속 올라서 2034년 재지정 받고 진행될 때쯤에는 공사비가 얼마까지 오를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가고 심지어 용적률도 줄어서 200세대가 줄면 사업성은 처참합니다. 사실 분담금 5억이 아니고 6억, 7억 내셔야 되는데 그때 아파트 가격이 뭐 2억, 3억인데 아니 분담금을 6, 7억 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공사비도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 지정이 되면 해제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신탁등기 3분의 1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신탁등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동의서만 내주시면 그 동의서를 가지고 저희가 시행자 지정 받는 데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신탁등기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아니 신탁 방식 하면 1군 시공사 1위부터 10위까지 메이저 시공사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그리고 지방에 요즘에는 분양시장이 안 좋을수록 신탁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시공사들이. 왜냐? 공사를 계속하면 미분양이 나더라도 신탁사가 공사비를 계속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메이저 시공사들도 다 신탁 방식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재 모습이고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 보시는 주요 항목들은 법에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분양가가 막 너무 올라가고 주변 호재가 너무 많아서 수입이 엄청 늘어나면 그 나머지 수입을 그냥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던 그 신탁 보수만 받아가지 그 이상의 개발 이익은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 해제를 막고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현재 신탁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많은 신탁사들이 검토하고 다 거쳐갔는데 해보겠다 나선 신탁사가 저희 무궁화 신탁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제발 좀 막아달라 신탁사한테 우리 동의서 내줄게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하면서 이게 좀 제발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신탁 방식을 선택하셔야지 정비구역 해제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신탁 싫어, 니네 싫어라고 하시면 그때 또 주민총회 열어서 바꿀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내 재산 지키는 거를 저는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질의사항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탁 공부를 하고 다닌 지가 작년 11월 달부터 신탁을 알아보고 다니고 했는데 대원 아파트는 진영이 너무 갈등이 심해서 신탁으로 가자고 여러 회사를 만났고 만나는 와중에 무화 신탁을 세 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민 몇 분들은 전창배가 무엇인다고 결탁을 해서 브로커다, 쩔짱배다, 온갖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40~50명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2번이나 했고 주민연 36명 정도 분이 만나서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깨끗하게 신탁밖에 없다. 그래서 무화신탁을 만나게 되었고 제일 처음 만나가지고 그 다짐을 받은 게 수수료를 얼마를 해줄 것이냐. 신탁 회사가 사실은 1등이면 뭐하고 10등이면 뭐합니까? 신탁 회사는 돈 잘 떼주고 컨설팅 잘 해서 시공사, 일본 시공사 뽑아주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공사하도록 돈만 대주면 되고. 근데 제가 좀 요즘 와가지고 이제 70% 거의 받았고 좀 외롭대지만은 다 받아가니까 수수료가 지금 2%는 안 넘겠다 했는데 책자가 나올 때 1.95%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받아가고 나서 나중에 10원도 안 깎아주면 그래서 미리 좀 일단 양보 좀 받아야 되겠다. 나중에 복귀할 때는 담합을 했니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 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좀 얼마를 깎아주실 건지 좀 더 크게 수수료를 좀 깎아주세요. 지금 표 안 나오는 것도 수수료를 좀 많이 깎아주시면 나머지 표가 내일 당장도 올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정도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지 그거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1.95%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 높은 수수료는 아닌데요. 또 이게 곱하다 보니까 곱해서 이 얼마인지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게 단위가 금액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이 회사에 높은 분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제가 회사에 잘 들어가서 신탁 보수를 사실은 구역 지정 이후에 조금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높다라고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시면 그 상한선을 정하거나 가격을 좀 낮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어떻게든 신탁보수 1.95%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면 무조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낮추겠다는 제가 회사를 사회를 안 해봤는데 이거 녹화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시행자가 되게 된다면 저 얼마를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회사를 설득시키고 말씀드려서 신탁 보수는 여기 지금보다 무조건 꼭 깎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제 월급이든 뭐든 다 가져가셔서 어떻게든 제가 깎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단 몇 프로라도 꼭 깎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해주시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탁 방식으로 하면 10등 안에 있는 시공사가 안 들어온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단언컨대 1등부터 10등 시공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 들으면 알만한 그 시공사가 아니면 저희는 시공사 절대 안 뽑겠습니다. 그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장은 일단 1위부터 10위 시공사 중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시공사를 뭐 1위부터 10위 중에 못 뽑는다 그러면 신탁 보수 거의 반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 하는데, 지금 그 신탁 방식으로 저희가 신탁사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그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신탁 쓰는 돈을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주민들한테 청구가 되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의서 진구할 때 들어간 비용들이 사실은 안내책자를 배포하거나 사무실을 개조해서 우편물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홍보 인원들이 투입돼서 저희 홍보 인원분께서 또 방문하셔서 설명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는데, 그 비용들은 다 저희가 감수하고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나중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더라도 사업비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절대 처리하지 않고, 무궁화 신탁이 이 지불하는 금액은 모두 다 하고 소유자님한테 1원 한 분 전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웃으면서 농담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질의응답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게 사실은 진심이고요. 제가 이런 약속 다 이것도 녹화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냥 빈말하는구나, 가볍게 말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대표님을 대신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 대표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꼭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지금까지 비용 승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얼마나 되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그 비용 수분에 제가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주민분들한테 절대 전가하는 거 없이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저희가 얼마를 쓰던 간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박모 씨한테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그걸 받아보면 그쪽이 유리합니까? 아니요, 거기 동의서는 이미 끝났고요. 조합 설립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거는 신탁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주변에 친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도 사실은 이런 이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이 1명, 2명이라도 조금 더 해주시면 그 인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여태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고 설득을 하셨겠지만, 조금만 더 주변 분들한테 설득하셔서 좀 들어가서 직원들이 설명을 들어보자. 조금 이런 거는 무궁화 신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기회만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설명회를 열던 아니면 집에 방문 드려서 설명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요. 주변 분들한테 조금 소개하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쓴 비용은 무궁화 신탁에서 부담하신다 하시더라도 허락해 주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내 재산 절대 낭비하지 말고 내 재산 지키자, 내 재산 지키는 길은 이거다 라고 하셔서 주변 분들한테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동의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정비구역 해제를 막아서 주민분들 재산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마지막 멘트까지 다 했는데 질문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때까지 비용은 이제 무궁화 신탁에서 선 비용이고요. 기존 저쪽 박모 씨가 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판례가 있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 그 전까지 썼던 비용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쪽에서 썼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자가 바뀌면.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저기서 무슨 10억 썼네, 20억 썼네, 그걸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지 않냐 하는데 다른 서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추진위원회를 한 15년 정도 하다가 15년 동안 하다가 안 돼서 신탁 방식,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썼던 업체들이 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굳이 안 줘도 된다라는 판결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도의상 여태까지 해오면서 이 정비구역도 만들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 부분을 주민총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 부분은 돈을 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총회 결의를 받아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줘야 되는 의무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 금액을 그때 말씀했던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내가 있겠지만 그때 썬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네. 인정을 안 해도 된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구역의 소유주분들께서는 무궁화 신탁이라서 그냥 안 된다,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구역에 무궁화 신탁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굉장히 뭔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무궁화 신탁이 저희 구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위법적이거나 그런 하자가 있는지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이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진위원 과반수 이상 분들이 여기는 신탁 방식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민분들을 계속해서 만났고요. 그리고 사실 신탁사라는 게 도정법에서 정하는 용역업체, 협력업체랑 다르게 주민총회를 해서 뽑거나 이런 절차가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연 우리가 정말 여기 구역의 시행자로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75% 동의서를 걷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궁화 신탁을 소개해드리고 무궁화 신탁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시켜드리고 동의서를 걷어서 75% 이상을 걷었다라고 하면 주민 대다수가 무궁화 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무궁화 신탁이 사업 시행자를 자격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고,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뽑힐 때 무궁화 신탁이 들어올 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는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많은 구역에서 신탁사들이 추진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바로 진고하고요. 그래서 총회에 의해서 뽑히거나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다 나가시지 마시고 잠시만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뭐 금방 끝날 거니까 잠시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잠시만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서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분들께서는 잠깐 나와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다른 주민분들이 듣기에도 훨씬 더 신뢰도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저쪽 박모 씨께서 계시는 그쪽 모든 사람들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전에 이제 잘못되었다고 해서 2019년도, 20년도쯤 되겠죠. 그때 한 10대여 명이 모여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때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 동의서 얻어서 빨리 추진을 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되게 열심히 하셔서 저분한테 우리 구역 맡겨도 되겠다라고 대부분이 그 당시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을까? 그분이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하셨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났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비업체에 돈을 받는 상황이 생겼고, 자, 그 화성이라는 정비업체 제가 소개시켜준 거 맞습니다. 저 브로커라고 현수막까지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제가 브로커라면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제가 브로커라면 고소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 고소 안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브로커라서, 화성의 브로커는 다른 업체의 브로커라서 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저를 고소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처벌 받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저를 브로커라면서 고소를 안 할까요?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고, 그걸 주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또 더 돌아서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주민의 동의서를 다 받아냈어요. 70% 이상을 받아내서 동의율을 확정짓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어요. 자, 그때 같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자, 우리 정비업체한테 정비업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지 않냐, 정비업체한테 우리 수고비 받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돈 받는 순간 이 사업 끝난다고. 자, 근데 그분이 지금 그쪽에 계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저 재개발 사업 신탁 아니고 다른 전문가가 와서 우리 재개발 사업 했으면 저 신탁 동의 안 했습니다.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겁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로. 그런데 저희 구역은 1-1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1-1구역. 20년이 넘도록 아직 땅도 못 파고 있어요. 저희 구역도 똑같아요. 저 1-1구역 저희 아버지 소유지였어요. 팔고 나왔어요. 처음에 팔고 나올 때
되게 후회 많이 했어요. 왜 현금 청산하셨냐고. 하지만 지금은 마음 편하셔요. 돈은 많이 못 받았지만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1-1구역 보느니 가진 돈 가지고 먹을 거 드시면서 여행 갈 거 여행 다니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정비구역 해제되면 또 언제 정비구역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저희 천년만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거 같으면 정비구역 해제되고 다시 정비구역 설정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럴 시간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 돈 받았다는 거, 돈 받자고 얘기했던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녹취 갖고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정비구역 해제 되었지만 사업은 시행하자고요. 우리 재산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제 재산 저희가 스스로 지키자는 말씀 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